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2,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산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 김재민. 그 아들이 장가가서 낳은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평범한 할머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들 네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언제든 아들 얼굴 볼 수 있고 귀한 내 손주 재롱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제 마음 같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아들 옆에 꼭 붙어 있는 며느리 이미정. 그 아이가 제게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살갑게 굴며 싹싹하던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을 합치고 나니 어딘가 모르게 삐딱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매사에 불만이 그득하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간섭으로 여기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아들이 좋다고 얻은 아내고 내 손주 엄마인데. 저는 그저 웬만한 건 좋게 생각하고 웃어넘기려 무던히도 애를 썼답니다. 그날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얼마 전 아들 녀석이 통화 끝에 엄마가 해준 표고버섯 볶음 먹고 싶네 하고 툭 던진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제일 좋은 표고버섯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에 들어갈 홍두깨살도 한 근 끊었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서 버섯을 정성껏 닦아 썰고 장조림은 너무 짜지 않게, 고기는 부드럽게 결대로 찢어가며 만들었지요. 며느리가 좋아할지 몰라 애호박전까지 부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마음만은 부자라도 된 듯 뿌듯했어요. 이걸 먹고 기뻐할 아들과 손주 얼굴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났어요. 해질녘 무렵 저는 커다란 반찬통을 양손 가득 들고 아들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엄마다. 제 목소리에 손주 녀석이 맨발로 뛰쳐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지요. 할머니. 저는 귀한 내 강아지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퍼부었어요. 그때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가 고개만 까딱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건 또 뭐예요?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며 하는 소리였어요. 그 말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우리 아들 버섯볶음 먹고 싶다고 해서 좀 해왔다. 너 좋아하는 호박전도 부쳤는데. 제가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한숨부터 푹 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재민 씨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온대요. 그냥 사 먹는 게 편한데 뭘 자꾸 힘들게 해오세요. 그 말에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몇 시간을 서서 만든 음식들이 순식간에 귀찮은 짐 덩어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이왕 해온 거니 냉장고에 넣어도 내일이라도 먹으면 좋지. 제가 애써 태어난 척 말하며 부엌으로 향하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었어요.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저번에 어머니가 주신 나물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말대로 냉장고 안은 배달 음식 용기와 사다 놓은 즉석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제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시금치 나물은 한쪽 구석에서 물러터지고 있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나물 반찬통을 꺼내고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억지로 구겨 넣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답니다. 제가 여기서 화를 낸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들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뿐이지요. 이건 상했으니 버려야겠다. 제가 물러진 나물 반찬통을 들어보이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그러세요.
그 무심한 태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정성과 시간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며칠 뒤는 귀한 제 손주의 5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백화점에 드나들며 손주에게 가장 잘 어울릴 옷을 골랐지요. 아이들 옷이 어찌나 비싼지 제 한 달 용돈을 몽땅 털어야 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한다.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제가 선물 상자를 내밀자 손주는 좋아서 방방 뛰며 포장을 뜯었어요. 우와,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는 제가 사준 멋진 청재킷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그 옷을 휙 낚아채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 잘 두었다가 나중에 입자. 응. 그러더니 아이에게 전혀 다른 옷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자, 엄마가 사준 거 입어볼까? 이게 훨씬 더 멋지다. 며느리가 내민 옷은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이상한 영어가 잔뜩 쓰인 브랜드 옷이었어요. 손주는 제가 사준 옷을 입고 싶다고 잠시 칭얼거렸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표정에 인해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 이런 스타일 안 입어요.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요. 그러고는 제가 피땀 같은 돈으로 산 그 청재킷을 옷걸이에 걸지도 않고 대충 접어서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에 처박아 버렸어요. 다시는 꺼내 입히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는 잘 사니까. 내가 사준 옷 따위는 눈에도 안 차겠지.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했지만 늘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비싼 아이 옷은 척척 사입히고 주말마다 외식에 배달 음식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씀씀이었지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억지로 웃으며 손주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지만 음식 맛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몸살이라도 난 듯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것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저녁으로 먹은 잡채가 체했나 싶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일단 집에 있는 소화제를 찾아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더군요. 식은땀이 흐르고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허리조차 펼 수가 없었어요.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나다.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전화하셨어요? 재민 씨 피곤해서 지금 막 잠들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아니다. 그냥 배가 좀 아파서. 속이 안 좋네. 제가 힘겹게 말하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또 과식하셨나 보네. 낮에 생일이라고 많이 드시더니. 소화제 하나 드시고 주무세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또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차가운 무심함에 몸의 고통보다 더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답니다. 그 깊은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쓰러져 신음하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제 뱃속의 통증은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 수십 개가 뱃속을 마구 쑤셔대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고통이었지요.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어요.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고통을 참아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통증은 더욱 예리하게 저를 파고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아마 며느리가 전화를 꺼버린 모양이었지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참이나 울린 뒤에야 잠이 가득 묻어나는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어머니. 왜 또 전화하셨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2시예요.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미정아, 나 좀 살려다오. 배가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병원에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재민 씨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야 해서 피곤해요. 그렇게 아프시면 119를 부르시든가요.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남편의 잠과 출근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며느리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어요. 서러움과 분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며느리의 말대로 제가 직접 119를 불러야만 했어요. 저는 안간힘을 다해 일어나 전화기 쪽으로 기어갔어요. 짧은 거리가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지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119 버튼을 눌렀어요. 거기 119죠?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상담원의 침착한 목소리를 들으며 간신히 저희 집 주소를 말하고 나자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소리에 겨우 눈을 떴어요. 낯선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 두 분이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처량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5분 거리에 사는데 한밤중에 아파서 쓰러진 늙은 어미를 구급대원들이 와서 싣고 가는 이 기막힌 상황.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웠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저는 고통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어요.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이런저런 검사가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환자분 맹장이 터졌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진행돼서 위험합니다. 의사의 고함 소리가 응급실을 울렸어요. 보호자 없어요. 저 혼자예요. 제가 힘겹게 대답하자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꾸지람이 어찌나 서럽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는 결국 보호자 동의서에 제 손으로 직접 서명을 하고 홀로 수술실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는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마취가스가 제 코로 스며들며 저는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고 해요.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저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배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수술 부위는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욱신거렸지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한참이나 지났을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재민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제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지루하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꺼봐, 별거 아니랬잖아. 수술 잘 끝났다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유난스럽게 119까지 부르시고 동네 창피하게. 며느리는 아들에게 핀잔을 주며 툴툴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픈 몸을 추스르기에도 벅찼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제 곁에 머물다 회사에 가봐야 한다. 집에 가서 짐을 챙겨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텅 빈 병실에 다시 혼자 남게 되니 아까보다 더 큰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병실 복도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춘 것 같은데 병실 문틈으로 그 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응, 나 병원이야. 시어머니. 아휴, 말도 마. 쇼하는 거지 뭐. 관심 받고 싶어서. 맹장 터졌다고 아주 난리야, 난리. 덕분에 나만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며느리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쇼라고? 내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누워 있는데 이게 다 쇼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수술 부위의 통증도 마취 기운의 몽롱함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대신 심장을 얼음장으로 문지르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타박하던 일, 제가 사준 선물을 무시하던 일, 그리고 어젯밤 아프다는 저를 귀찮아하며 전화를 끊어버린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저를 두고 쇼를 한다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가 갈릴 뿐이었지요. 그래, 이미정. 너가 말하는 그 쇼, 내가 제대로 보여주마.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쇼를 준비해서 너를 그 쇼의 가장 비참한 구경꾼으로 만들어주마. 저는 조용히 복수를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숙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손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던 순진한 할머니는 수술대 위에서 죽고 이제 도끼를 품은 새로운 김정숙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붙여준 쇼와는 시어머니라는 배역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낼 작정이었어요. 우선 아들 재민이가 혼자 병문안을 왔을 때부터 저의 연기는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돌아 누웠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지요. 왔니, 아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걱정 가득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런데 재민아, 엄마가 이번에 아파 누워있으니 덜컥 겁이 나더라. 내가 없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야 할 텐데.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말하며 눈가를 촉촉이 적셨어요. 제 말에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100살까지 사셔야죠 라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저는 아들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미정이한테 잘해줘라. 나 때문에 괜히 병원 드나들며 고생이 많지. 내가 얼른 나아서 짐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수록
아들의 표정은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조금씩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병문안을 올 때는 또 다른 작전이 필요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이불 밑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을 걸었지요. 아가,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제가 힘없이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의무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아가, 내가 정말 그렇게 쇼하는 것처럼 보이니? 내가 관심받고 싶어서 꾀병이라도 부리는 것 같아. 제 돌직구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도 참 농담을. 아프신 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렇지? 너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보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가 속내를 드러낼 만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래도 사람이 아프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 내가 밤새 아파서 전화했을 때 너라도 좀 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제 말에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고 말았지요. 어머니, 그때는 저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죠.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아프실 줄은 몰랐고요. 평소에도 자주 아프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러시다 말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모든 대화가 제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요. 저는 말로 된 증거뿐만 아니라 문서로 된 확실한 증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며칠 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 때를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살피고 나갈 채비를 할 때 저는 그를 조용히 붙잡았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선생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간절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처럼 말했어요.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제가 수술 당시에 얼마나 위급했는지, 만약 병원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견서 한 장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해서요. 제 눈물 섞인 호소에 마음 약한 젊은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자세하게 써드리겠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제게 건네준 소견서에는 급성 충수염 파열 및 복막염으로 내원 당시 폐혈증 쇼크 직전에 매우 위급한 상태였으며 수술이 1시간만 지체되었어도 생명이 위독할 수 있었음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마치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 2가지가 제 손에 들어온 셈이었지요. 저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과 의사 소견서를 비닐봉지에 넣어 아무도 모르게 베개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칼날을 갈고 또 갈며 퇴원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퇴원의 날이 밝았어요. 열흘 남짓한 병원 생활이었지만 제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몸의 상처를 회복함과 동시에 마음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지요.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아들 재민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네요. 다행이다, 정말.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뒤이어 병실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표정은 영 딴판이었어요.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러 온 아이 같은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퇴원하신다면서요? 짐은 다 챙기셨어요? 며느리는 제게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며 병실을 휙 둘러보더군요. 저는 이미 제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을 정리해둔 상태였어요. 그럼, 다 쌌지. 제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저희 집으로 가세요. 가셔서 며칠 몸조리 하셔야죠. 그 말투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 따위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얼마나 구박을 받겠니? 찬밥 신세로 눈칫밥 먹느니 내 돈 쓰고 당당하게 살겠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며 준비해둔 대사를 꺼냈어요. 저는 가장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아가,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폐를 끼치겠니? 너도 일해야 하고 우리 재민이도 바쁜데. 내가 불편해서 안 된다. 제 거절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가 싶더니 이어지는 제 말에 표정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말이다. 내가 미리 다 알아보고 사람을 불렀다. 아주 실력 좋다는 간병인으로 일주일 예약해뒀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네. 가 간병인이요? 며느리는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아들 녀석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요? 간병인 부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며느리는 돈 나가는 소리에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즐겁게 감상하며 느긋하게 대답했어요. 어머, 이건 내 돈으로 부르는 건데 너희랑 상의할 필요가 있니? 그리고 내가 내 몸 편하자고 쓰겠다는데 그 돈이 아까울까? 하긴 죽을 뻔한 시어머니를 보고도 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니?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지막 말은 며느리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어요. 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저는 유유히 제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가보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처럼 굳어버린 며느리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병실을 걸어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전문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살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비싼 돈을 들인 만큼 아주 손발이 빠르고 음식 솜씨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차려주신 따뜻한 미역국을 먹고 있자니 병원에서 느꼈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조용히 제 집으로 불렀어요. 재민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엄마랑 할 얘기가 있다. 제 부름에 아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서랍에서 제 은행 통장과 계산기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어요. 엄마가 통장 정리 좀 해봤다. 저는 병원비 영수증과 앞으로 간병인 아주머니께 드려야 할 돈, 그리고 약값 등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에 아들의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재민아, 엄마가 이번에 크게 아파 보니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자식한테 기댈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 제가 비장하게 말하자 아들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라며 저를 말렸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야.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다. 이제부터라도 내 노후 자금을 따로 모아둬야겠어. 혹시라도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겼을 때 돈 때문에 너희 눈치 보고 싶지는 않구나. 그러니 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번 달부터 너희에게 매달 주던 생활비는 엄마가 가져다 써야겠다. 제 선언에 아들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저희 생활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돈은 저희 부부의 연금 일부를 쪼개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돈을 당연하게 자기 쌈짓돈처럼 여겼을 겁니다. 저는 매정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어요. 너희도 이제 맞벌이하고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 아껴 쓰면 살 수 있을 거다. 엄마는 이제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데 집중해야겠다. 더는 못 준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마 아들한테서 생활비 이야기는 전해 들었겠지요. 저는 그들을 거실 식탁에 앉혔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일부러 올려놓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찾아서 인쇄한 그럴듯한 법무법인 로고가 박힌 봉투였지요.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결국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는 보란 듯이 길게 한숨을 쉬며 봉투를 쓰다듬었어요. 아, 너희는 신경 쓸 것 없다. 그냥 이번에 아파 보니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재산 문제 미리 좀 정리해둬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님 만나고 오는 길이다. 저는 유언장이라는 말은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말의 의미를 두 부부가 모를 리 없었지요.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순진한 얼굴로 웃으며 그들에게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그날 저희 집 거실의 공기는 칼날 위처럼 서늘하고 아슬아슬했답니다. 며느리의 돈줄을 죄는 제 계획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며칠 뒤 아들 부부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차나 한잔 하자는 가벼운 명목이었지만 당연히 그 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저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무릎을 탁 쳤어요. 아이고, 이걸 깜빡했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거 보험금이 나왔지 뭐냐. 제 말에 며느리의 귀가 쫑긋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보험금이요?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덥석 물었어요. 저는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라. 내가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게 있어서 그런지 자그마치 3천만 원이나 나왔지 뭐니. 3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저는 그 불씨에 찬물을 끼얹듯 재빨리 덧붙였어요. 그래서 그 돈 받자마자 은행 가서 5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꽁꽁 묶어놨다. 절대로 못 깨게.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어요. 어머니도 참 급하게 쓰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묶어두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보며 대답했어요. 왜 쓰실 데가 없어? 아주 중요한데 쓸 돈이지. 이건 내 요양원 자금이다. 요양원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정하겠니? 나중에 거동이라도 불편해지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야지. 요즘은 돈만 있으면 호텔 같은 요양원도 많다더라.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짐 되느니 내 돈으로 당당하게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저는 일부러 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더군요. 그 보험금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모양인데 아주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보험금 소동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또 한 번의 공격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집은 결혼할 때 제 남편이 남겨준 유산의 대부분을 털어 아들 부부에게 보태준, 사실상 제가 사준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장만한 집인 양 행동하곤 했지요.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오후 저는 과일이라도 같이 먹자며 아들네 집을 방문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듯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사는 걸 보니 엄마는 마음이 참 좋다. 하긴 이 집 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니? 발품 팔아가며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제가 아련한 표정으로 말하자 아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런 집 꿈도 못 꿨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받아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퇴직금 받은 걸로 모아둔 목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걸로 너희 대출금 거의 다 갚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런데 재미나 생각해보니 그 아파트 등기가 아직 엄마랑 너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나중에 혹시라도 복잡한 일 생기기 전에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할 텐데.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제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요. 저의 마지막 작전은 며느리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며느리를 철저한 이방인으로 만들어 돈줄이 끊긴 것 이상의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로 한 것이지요. 저는 얼마 뒤 손주를 보러 간다는 핑계로 아들네 집에 들렀어요. 이번에는 양손 가득 손주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들고 갔어요. 최신형 로봇 장난감에 아이들이 환장한다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예쁜 디자인의 겨울 외투까지. 모두 며느리가 평소 비싸서 못 사준다고 노래를 부르던 것들이었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손주가 달려나와 제게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뽀뽀를 퍼부으며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우와, 로보트다. 할머니 최고. 손주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다가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애버릇만 나빠져요. 그 말투에는 고마움 대신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유일한 손주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우리 강아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는 우리 손주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그리고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며 차갑게 덧붙였어요. 내 돈 내가 내 손주한테 쓰겠다는데 뭐 문제라도 있니? 제 싸늘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주던 모든 지원을 끊고 오로지 손주에게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퍼부었어요. 돈의 흐름이 곧 권력의 흐름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본격적인 반격은 지금부터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의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해서 숨통을 조여야만 했지요. 가장 먼저 공략할 대상은 바로 며느리의 유일한 아군, 며느리의 친정이었어요. 저는 주말 오전에 일부러 가장 목소리가 약하고 떨리게 나올 시간을 골라 사돈, 즉 며느리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부인 저예요. 정숙이에요.
일부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사돈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어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둔 연기를 시작했어요. 사부인, 제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파서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맹장이 터져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가며느리는 그걸 보고 제가 쇼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 사돈의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눈물을 쏟아내는 척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서 일부러 아픈 척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부인, 제가 평소에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제 자식 같은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차라리 모르는 남이었으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을 텐데. 제가 다 부족한 탓이지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저는 철저하게 저를 낮추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사돈의 동정심을 자극했어요. 자식 흉은 남이 보면 화가 나지만 스스로 흉을 보면 감싸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제 작전은 정확히 먹혀들었어요. 사돈은 펄쩍 뛰며 아이고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미정일 잘못 키웠어요. 당장 저희가 잡아서 혼쭐을 내겠어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전화를 끊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며느리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진 셈이었지요. 다음 목표는 제가 속한 사회적 관계망, 즉 동네 친구들과 교회 신도들이었어요. 소문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으니까요. 저는 몸이 좀 괜찮아진 뒤 일부러 헬쑥한 얼굴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머, 김 권사님. 그동안 어디 편찮으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신용을 했어요. 말도 마세요. 이번에 아주 저세상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제 말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처량한 목소리로 병원에 실려갔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며느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늙고 병드니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나 봅니다. 제가 아파서 끙끙 앓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저 쇼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았지요. 얼른 정신 차리고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하는데. 저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노인처럼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흥분하며 며느리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픈 걸 보고 쇼한다고 한대. 천벌을 받으려고. 김 권사님네 며느리 평소에도 좀 쌀쌀맞다 싶더니만 아주 근본이 글러먹었구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제 침묵은 그들의 확신에 불을 지폈고 김정숙 시어머니는 천사, 이미정 며느리는 악마라는 소문은 그날 오후 동네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들 재민이의 죄책감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아들은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두려워하는 유약한 남자였어요. 그 죄책감과 무력감을 자극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저녁에 제 안부를 살피러 들렀을 때 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민아 왔니?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기운이 없었지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니다. 그냥 좀 허무해서 그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걸 바쳐서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네 가정에 방해만 되는 짐 덩어리가 된 것 같아서.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기겁하며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슬며시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재민아. 엄마는 다 괜찮아. 내 아내가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거 네 탓 아니다. 그냥 내가 서운해서 그렇지. 너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미정이한테나 잘해줘. 엄마는 혼자서도 괜찮다. 정말이야. 제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아들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제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할수록 아들은 자신을 아내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불효자식으로 여기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모든 도화선에 불을 붙여 놓았어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제가 설치해둔 폭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며느리의 친정이었어요. 제 눈물의 전화를 받은 사돈 부부가 그 주 주말에 당장 며느리를 친정으로 호출한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사돈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친정집이 아주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사돈 어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 천하의 몹쓸녀. 네가 어떻게 시어른한테 그런 망발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라며 며느리를 다그쳤고 안사돈은 옆에서 당장 가서 사부인께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지금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라며 등짝을 후려쳤다고 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아이가 아니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맞는 말이잖아. 어머니가 맨날 아프다 힘들다 하면서 우리 들들 볶는 거 몰라. 이번에도 쇼한 거 맞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왜 내 편은 안 들고 그 늙은이 편만 드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악을 쓰며 대들었고 결국 사돈 어른에게 뺨까지 맞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통쾌함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겨우 참아야 했어요. 그래, 이제 너는 친정에도 발 못 붙이겠구나. 며느리의 도망갈 구멍이 이렇게 또 하나 막힌 것이지요. 두 번째 폭발은 제 아들, 재민이에게서 일어났어요. 동네에 쫙 퍼진 소문은 아들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을 테지요. 아들은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말 내내 며느리와 냉전을 벌이던 아들은 결국 월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모든 분노를 터뜨린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잔뜩 흥분한 아들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으로 쫓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정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아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도대체 당신은 동네에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나 회사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라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자 며느리는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 어머니가 여기저기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겠지. 그 여우 같은 늙은이한테 놀아나기는. 이라며 제 욕을 해댔다는 겁니다. 제 욕을 듣는 순간 아들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진 것이지요. 늙은이?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들은 며느리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집안이 떠나가라 싸웠다고 했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던 순한 아들이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어요. 아들과의 대판 싸움 끝에 며느리는 더러워서 못 살겠다.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둘이서 아주 잘 살아봐. 라며 소리를 지르고는 자기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아마 자기가 집을 나가면 아들이 쩔쩔매며 붙잡을 거라고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붙잡기는커녕 그대로 저희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들은 모든 것을 제게 털어놓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제 가정도 이 꼴로 만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너는 온전히 내 편이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묵묵히 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했어요. 재민아, 너무 힘들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저는 아들을 제 옆방에 눕혔어요. 아들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든 판은 짜였고 배우들은 제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제 발로 집을 나감으로써 저는 이혼의 책임까지도 며느리에게 떠넘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뿐이었어요. 아들 재민이는 그날 밤 저희 집에서 잤어요. 10년도 더 전에 남편이 쓰던 방에서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안쓰러운 제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갑게 이성을 다잡고 있었지요. 이 싸움을 끝내려면 더 독해져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난 아들에게 저는 따뜻한 북엇국을 끓여주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에 가득 찬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로 말했어요. 재민아, 그래도 가정을 깨트릴 수는 없지. 미정이가 100번 잘못했지만 그래도 네 아내고 우리 손주 엄마 아니냐. 제 의외의 말에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어쩌면 이 늙은 어미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조금만 더 무심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내가 먼저 미정이에게 손을 내밀어야지. 어른인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지 별 수 있겠니. 제 말에 아들은 감동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다 미정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요. 아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이 아는 거지. 엄마가 너희 사이에 끼어들어서 상황만 더 나빠진 것 같구나. 그러니 재민아, 오늘 저녁에 미정이 좀 집으로 오라고 하렴. 내가 맛있는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내가 먼저 미정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해주렴. 저의 관대한 제안에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들은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미정아, 나야. 당신 지금 어디야?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와. 어머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응, 정말이야. 맛있는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신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마 의심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지요. 아들은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며느리의 방문을 약속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고.
그래야 내 마지막 무대가 더욱 화려해지지 않겠니? 아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겠다며 밖으로 나간 사이 저는 아주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연극의 모든 것을 기록해줄 증인을 설치하는 일이었지요. 저는 얼마 전 이날을 위해 인터넷으로 특별히 주문해둔 소형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였지만 수십만 원을 준 만큼 성능 하나는 기가 막힌 물건이었어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담아낸다는 상품평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산 것이었지요. 저는 녹음기에 배터리가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 삼아 제 목소리를 녹음해 보았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이미정, 너는 오늘 내 무덤을 내 손으로 직접 파게 될 것이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는 아주 작게 속삭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녹음기를 들고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에 숨겨야 저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거실 소파 옆에 놓인 장식장 위 조화가 담긴 화분 속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소파와 가장 가까운 위치였고 무성한 나뭇잎들이 녹음기를 가려주기에 안성맞춤이었지요. 저는 화분 깊숙이 흙으로 덮인 부분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그 위를 다시 가짜 흙과 자갈로 덮었어요. 완벽했어요. 그 누구도 이 화분 속에 진실을 기록하는 작은 귀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제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시간이었지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 같았지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아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자 며느리는 마지못해 제 손을 잡는 척하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저는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자세를 낮추었어요. 그리고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준비해 두었던 사죄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그리고 재민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늙어서 외롭다는 핑계로 너희 젊은 사람들 사는 인생에 너무 깊이 간섭했나 보다.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너희를 너무 힘들게 했어. 부디 이 늙은 어미를 용서해다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어깨를 떨었어요.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저를 용서한다는 관대함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그래, 마음껏 우쭐해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인이라고 되뇌며 며느리를 식탁으로 이끌었어요. 마지막 만찬의 시간은 그렇게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채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제가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는 듯 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거렸지요.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며느리였어요. 저의 완벽한 항복 선언에 완전히 방심하고 만 것인지 며느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저를 가르치려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아셨다니 다행이에요. 솔직히 저희도 좀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순진한 학생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며느리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지요. 내가 너희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제가 자책하듯 말하자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그럼요. 어머니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힘들다 하시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고 피곤한데 어머니 신경까지 쓰려니 솔직히 버거웠다고요.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한 말에 아들 재민이가 여보, 그만해라며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맞는 말이잖아. 이번 맹장 일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 터놓고 얘기해요, 어머니. 그거 일부러 더 아픈 척하고 일 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약 먹고 참으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밤중에 119까지 불러서 온 동네 소문나게 하고 결국 저만 나쁜 며느리 됐잖아요.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제 반응에 더욱 신이 난 며느리는 그동안 제게 쌓였던 모든 불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말들은 거실 화분 속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 안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독설이 이어지는 동안 제 아들 재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자기 아내가 방금 전 자신에게 사과한 늙은 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제정신으로 듣고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미정아,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라며 며느리를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라며 아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침묵을 자신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그 어리석은 착각이 며느리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흘기 쳐다보며 일부러 더 상처받은 표정,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봐라, 재민아.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래도 네가 저 사람 편을 들 수 있겠니? 제 눈빛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은 며느리의 폭주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제게는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신호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결정적인 대사를 던졌어요. 저는 마치 큰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가, 그럼 이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정말로 내 생각에는 내가 그날 밤 맹장이 터져서 죽을 뻔했던 게 전부 다 내 연기였다고, 내가 쇼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제 질문은 거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 경악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이 심했어요라고 한 발 물러서는 게 정상이겠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저의 완벽한 항복과 아들의 침묵에 도취해 자기가 이 상황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당연하죠. 쇼 맞잖아요. 아주 대단하고 극적인 쇼였어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도 사과하셨으니까 저도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요. 대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끝났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빛을 그 어리석은 며느리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아들을 뒤로하고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의 화해의 만찬이 있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기력과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의 계약 기간도 끝났고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값비싸고 격식 있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옅은 화장까지 마치고 거울 앞에 서니 병상에 누워있던 초라한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당당한 한 사람만이 서 있었어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증거물들을 챙겼어요. 의사소견서, 병원비 영수증 뭉치, 그리고 아들네 집을 사줄 때 보태주었던 돈의 이체 내역서까지.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모든 죄상이 담긴 녹음기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손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나는 완벽한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 아들네 아파트 주소를 불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주말이라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며느리는 저를 보고는 질색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 목소리에는 왜 또 왔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옆으로 밀치고 곧장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아들 재민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탁자 위로 손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탁자 중앙에 놓았지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스피커의 전원을 켜고 제 휴대폰과 연결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아셨다니 다행이에요. 솔직히 저희도 좀 힘들었어요. 거실에는 며칠 전 저희 집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며느리의 목소리였지요. 이번 맹장 일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 터놓고 얘기해요, 어머니. 그거 일부러 더 아픈 척하고 일 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들은 눈이 튀어나올 듯 동그래져서 스피커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녹음된 대화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그날 밤 맹장이 터져서 죽을 뻔했던 게 전부 다 내 연기였다고, 내가 쇼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리고 곧이어 며느리의 자신만만한 대답이 거실을 강타했어요. 네, 어머니. 당연하죠. 쇼 맞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는 안 돼. 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저거 조작된 거라고.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어.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스피커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팔을 붙잡고 막아섰어요. 어디다 손을 대? 가만히 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 네 목소리 맞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바로 네가 내 집에서 내 앞에서 짓거린 말들이야. 조작, 편집. 내가 이 나이에 너 같은 애송이를 상대로 그런 잔꾀까지 부려가면서 함정을 파야겠니? 그럴 가치도 없어, 너는. 네 죄는 네가 한 말 속에, 네 목소리 속에 전부 다 담겨 있으니 그냥 귀나 똑똑히 열고 들어라. 자, 이제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네가 말한 그 쇼의 대본이다. 대학병원 외과 과장님이 직접 써주신 내 목숨에 대한 진단서라는 소리야? 까막 눈은 아닐 테니 네 눈으로 직접 읽어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못 읽겠니? 그래, 내가 친히 읽어주마. 여기 환자 김정숙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지. 이게 나다.
네가 무시하고 괄시하던 네 시어머니, 그리고 여기에 급성 충수염 파열 및 복막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니? 그냥 맹장염이 아니고 터졌단다. 썩어서 터져버렸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 뱃속에 더러운 고름과 똥물이 다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네가 그날 밤 내가 아파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유난 떤다고 과식했다고 비웃던 바로 그 순간에 내 뱃속에서는 내장이 터지고 고름이 퍼져서 내 피를 썩게 만들고 있었다는 소리야. 이게 쇼 같아? 이게 연기 같냐고. 아직 놀라기는 이르지. 여기 더 재밌는 말이 쓰여 있거든. 내원 당시 폐혈증 쇼크 직전에 매우 위급한 상태였으며, 폐혈증이 뭔지나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피가 온몸을 돌면서 썩어 문드러져서 장기가 하나씩 망가지고 결국엔 사람이 죽는 병이라고. 내가 네 전화만 믿고 네 말만 듣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하룻밤만 더 참았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방에 하얀 천 뒤집어 쓰고 누워서 니들 절이나 받고 있었을 거라는 소리다. 그때도 너는 내 영정사진 앞에서 쉬한다고 말할 거니? 내 재산이 얼마나 남았나,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나 계산기나 두드리면서 가짜 눈물이나 흘리고 있었겠지. 안 그러니? 네 표정을 보니 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구나.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주술이 1시간만 지체되었어도 생명이 위독할 수 있었음. 똑똑히 들었니? 1시간. 내가 1시간만 더 너를 믿고 너를 내 며느리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말을 따랐으면 나는 죽었다는 소리야? 이게 쇼로 보이니? 그래, 쇼는 쇼였구나. 내 목숨을 판돈으로 걸었던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쇼였어. 그런데 그 쇼의 주연 배우는 난데 감독은 너였더구나. 네가 나를 죽음의 무대 위로 밀어올린 감독이었어. 그래, 이것도 거짓말 같겠지. 내가 의사한테 돈이라도 찔러주고 써달라고 한 것 같겠지. 그럼 이건 어떠니? 이게 바로 그 쇼의 제작비 명세서다. 내 목숨값으로 나온 영수증들이라고. 네가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던 그 시간에 나는 수술대 위에서 배를 찍고 목숨을 건졌어. 그 대가로 나온 돈이다. 자, 한번 구경이라도 해봐라. 여기 봐라, 무통 주사 10만 원. 네가 쇼라고 하는 동안 나는 너무 아파서 내 돈 내고 이 주사를 맞아야 했다. 이 주사 없이는 고통에 울부짖느라 잠 한숨도 잘 수가 없었거든. 1인실 입원비 하루에 40만 원.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1인실 쓴 줄 아니? 너 같은 꼴 보기 싫어서. 네가 의무감에 가득 찬 얼굴로 병문안 와서 내 속을 긁어대는 꼴, 그거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 돈 쓰고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1인실 쓴 거야. 너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서. 이것 봐라, 복강경 수술비 200만 원. 내 배에 구멍 3개를 뚫고 썩어 문드러진 내장을 잘라내는데 들어간 돈이다. 이건 또 뭐니? 항생제 값, 영양제 값, 식대. 이걸 다 합치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네가 매달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던 그 푼돈 생활비, 그거 몇 달치가 내 뱃속 칼자국 하나에 다 들어갔다는 소리야. 이게 안 아까울 것 같아? 내 돈이라서. 아니, 아깝지. 내 돈이라서 더 아까워. 내가 이 돈으로 허리 아픈 내 몸뚱어리 물리치료를 한 번 더 받고 내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을 한 번 더 갔겠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쇼는 지금부터니까. 진짜 티켓 값은 따로 있거든. 자, 이것도 한번 봐라. 김재민, 너는 이게 뭔지 알겠지? 네 아내한테도 똑똑히 설명해줘라. 이게 무슨 돈인지, 이게 무슨 종이 쪼가리인지 기억 안 나니? 니들 결혼한다고 할 때 돈 없어서 반지하 단 한 방도 못 구한다고 나한테 와서 펑펑 울던 거,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내 남편, 네 아버지가 평생 먼지 구덩이에서 구르면서 일하고 받은 퇴직금 그거 한 푼 안 쓰고 모아둔 거, 그거 다 털어서 너한테 줬다. 내가 나중에 암이라도 걸리면 수술비로 쓰려고 내 노후 자금으로 꼬박꼬박 부어뒀던 보험까지 다 깨서 너한테 줬어. 왜? 내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내 아들만큼은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내 허리띠 졸라매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사준 집이 바로 여기 니들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서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쇼를 한다고? 그래, 맞다. 쇼했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내 자식 하나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발버둥 치는 쇼를 했다. 그런데 그 쇼를 맨 앞자리에서 가장 편하게 공짜로 관람한 대가가 고작 관심 받고 싶은 늙은이라는 손가락질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돈으로 강남에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서 세나 받고 살았겠다.
그랬으면 너희 같은 것들한테 이런 모욕과 수모는 안 당하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진짜 티켓 값이야. 내 인생 전체가 바로 니들이 공짜로 본 쇼의 티켓 값이라고. 이제 만족스럽니? 구경 잘했어. 내 뱃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쇼가 그렇게나 재미있었냐고 묻고 있잖아. 왜 대답을 못해? 이제 쇼는 끝났다. 막이 내렸어. 더 이상 너희를 위한 앵콜 공연은 없어.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값을 치를 차례야. 내 목숨값, 내 인생값을 아주 혹독하게. 너 그리고 너를 이 지경이 되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방관한 내 아들, 너희 둘 모두 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며 횡설수설 울부짖고 있었고 아들 재민이는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아들 김재민을 향해 돌아섰지요. 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분노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고 고요해졌어요. 김재민. 제 입에서 아들의 이름 석자가 나오자 아들은 움찔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나는 오늘 너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러 왔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저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지.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들이 도망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선고를 내렸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지금 당장 네 짐을 싸서 네가 고른 저 귀한 아내의 손을 잡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오늘부터 나는 자식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내 모든 재산은 단 1원도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내 손주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제 말에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저는 아들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두 번째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둘째, 저 여자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이 집을 팔아서 내가 이 집에 투자했던 내 돈 전부를 그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나에게 돌려줘라. 그 후에 너희가 어디서 뭘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선택은 네 몫이다. 내가 너에게 줄 시간은 딱 일주일이다. 일주일 뒤에 네 결정을 나에게 직접 전하러 오너라. 제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후 저는 마지막으로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며느리는 재민이에게 기어가 여보, 나 좀 살려줘. 잘못했어라며 매달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내 아들, 김재민이었다. 그리고 그 끈은 오늘부로 끊어졌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지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어요. 너가 내 손주를 낳았다고 해서 너가 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2번 다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제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겁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얼굴에 더는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할 말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었어요. 저는 탁자 위에 놓았던 블루투스 스피커의 전원을 끄고 바닥에 흩뿌려졌던 제 서류 원본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고 우아하게.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망연자실한 침묵을 배경음악 삼아 저는 제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향해 걸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들을 그들만의 지옥 속에 가두고 나왔어요.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독했던 전쟁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이 전쟁의 승자는 명백히 저였지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무함과 지독한 피로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전쟁의 잔해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집 현관문은 마치 지옥의 문이라도 되는 듯 고요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망연자실한 얼굴과 며느리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지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심한 게 아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낸 것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밤새 저 자신과 싸우며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장을 보고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었지요. 내 인생은 너희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밤늦은 시간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올 것이 왔구나.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술에 잔뜩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 재민이가 서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불효자식을 죽여주세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텅 빈 아파트 복도를 울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부축해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제가 비겁했어요. 제 아내가 어머니께 그 모진 말들을 할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끔찍한 고통 속에 혼자 계실 때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도 남편도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들은 자기 뺨을 때려가며 자책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어설픈 동정은 아들을 더 약한 남자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 아들은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너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내 죄를 씻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 눈물을 받자고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너가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가 나쁜 아들이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가 약한 남자였다는 것이 문제야. 너는 내 손으로 꾸린 가정의 가장이다. 가장은 기둥과 같은 것이야. 기둥이 흔들리니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너는 네 아내가 너를 낳아준 어미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그저 방관만 했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죄다.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 선택은 아직 유효하다.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존중하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너가 가장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결정이 될 것이다. 네 아내의 버릇을 고치는 것도 너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 몫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제 말에 아들은 울음을 그치고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은 그날부터 며칠간 저희 집에서 머물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봐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아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워대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어요.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헬쑥한 얼굴로 제 앞에 와서 섰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아들은 깊게 숨을 고른 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미정이와 이혼하지 않겠어요. 제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두 번째 선택을 따르겠어요. 그리고 미정이가 어머니께 지은 죄는 제가 남편으로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그 사람이 어머니께 용서를 빌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정은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규칙 안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이 한 명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려는 진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아들이 결정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사돈, 즉 며느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부인,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안사돈은 전화를 받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들 재민이가 처가에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장인 장모에게 며느리를 데려가라며 폭탄 선언이라도 한 모양이었지요. 안사돈은 제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만나서 무릎 꿇고 빌겠다고 애원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이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만나주시지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사돈 부부는 제가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값비싸 보이는 굴비 세트와 한우 세트를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이 들고 온 선물을 현관문 밖에 내려놓게 하고 두 사람만 집 안으로 들였어요. 사돈 부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사부인, 저희가 딸년을 잘못 키웠어요. 이 모든 게 저희의 죄입니다. 부디 저희를 봐서라도 노여움을 푸시고 미정이 그 철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돈 어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빌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시지요, 사돈 어른들. 이 문제는 사돈 어른들과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과 사돈의 따님,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 분이 저에게 100번 절을 하신다 해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 단호한 태도에 사돈 부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저희 집으로 들어섰어요.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떠 있었지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소리쳤어요. 무릎 꿇어.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힘없이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굴욕감과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개 들어라.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며느리는 파들파들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니다. 나는 너가 너의 그 잘난 입으로 너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직접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말해봐라. 너가 뭘 잘못했지? 제 추궁의 며느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묻잖아. 네가 뭘 잘못했냐고. 말해. 남편의 윽박지름과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며느리의 마지막 자존심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흐느낌과 함께 첫 번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어머니 아프실 때 쇼한다고 말한 거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되물었어요. 또, 며느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밤중에 전화하셨을 때 병원에 모셔다 드리지 않은 거 잘못했어요. 또, 저의 추궁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무시하고 버린 거 잘못했어요. 사주신 선물 옷장 구석에 처박아둔 거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씩 열거할 때마다 그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 몸을 더욱더 웅크렸어요. 마침내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어머니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단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글러먹은 년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심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한참이나 거실을 채웠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마침내 며느리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너의 그 사과 나는 받지 않겠다. 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상처라는 것은 사과 한마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지. 하지만 내 아들과 내 손주를 봐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오늘 이후로 너는 어떤 이유로든 나를 찾아오거나 나에게 전화를 하지 마라. 둘째, 정급한 용무가 있다면 내 남편, 즉, 내 아들을 통해서만 용건을 전해라. 셋째, 내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내 아들이 직접 데리고 이 집으로 온다. 너는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넷째,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처럼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쳐야 할 때 너는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나에게 말을 걸지 마라. 이 네 가지 똑똑히 지킬 수 있겠느냐?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규칙, 목숨처럼 지키겠어요.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를 법무사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미리 약속해둔 곳이었지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법무사는 제가 미리 준비해간 서류들을 아들 부부에게 내밀었어요.
그 서류는 증여 재산 반환 및 상계 약정서라는 어려운 이름의 문서였어요. 그 내용은 간단했어요. 과거 제가 아들 부부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지원했던 모든 자금은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명시하고 훗날 제 유산을 상속할 시 그 대여금과 그동안의 법정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아들 김재민의 상속분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법무사는 서류의 내용을 법적인 용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며느리가 그 집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재산상의 몫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법무사가 내민 서류에 묵묵히 도장을 찍었어요. 공증까지 마친 서류 한 부를 제 손에 쥐고 사무실을 나서자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저는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아들 부부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나는 너희와 나 사이에 아주 높고 단단한 벽을 세웠다. 그러니 앞으로 서로 넘어올 생각은 하지 말자꾸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뭘 먹고 사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관심 갖지 않겠다. 너희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 대신 너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아픈지 건강한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신경도 꺼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어요. 등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를 시키던 며느리도 그 사이에서 저를 속 터지게 하던 아들도 제 일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병수발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이름, 김정숙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것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지요. 처음에는 삐뚤빼뚤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지만 하얀 도화지를 저만의 색깔로 채워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청춘 여행계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갯돈을 부어 계절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기로 한 것이지요.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자유와 해방감이었어요.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권사님, 얼굴이 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며 한마디씩 건넸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인생 찾았지라며 활짝 웃어 보였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새로 정립되었어요. 아들은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따라오지 않았지요. 아들은 저희 집에 와서 제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고 제가 해준 밥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어요. 예전처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일도 거짓말을 하는 일도 없었어요. 저희는 비로소 건강하고 정직한 모자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아들이 저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나 아직 엄마 집이야. 저녁 먹고 있어. 왜? 아니, 못 들어가. 오늘 엄마랑 영화 보기로 했어. 당신이 알아서 저녁 챙겨 먹어. 끊어.
단호하게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이 정말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바로 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손주는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아이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먹으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이면 며느리는 약속대로 제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저 역시 며느리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저 최소한의 예의와 최대한의 거리. 그것이 저희 사이에 생긴 새로운 질서였어요.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제 삶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저는 저희 집 베란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얼마 전 제주도 여행에서 그려온 협재 해수욕장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지요.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지난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독한 고통 속에서 홀로 구급차를 불렀던 그 밤, 병실 복도에서 며느리의 잔인한 목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갈던 수많은 시간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한 늙은이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 매정한 시어머니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과 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니까요. 잘못 놓인 그릇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을 통째로 뒤엎어야만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상을 뒤엎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깨지고 엉망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야만 비로소 모든 것을 제자리에 올바르게 다시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은 그 노을처럼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했어요. 길고 길었던 쇼는 끝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